남편 장례식에서 채권자가 나타났습니다. 5천만 원 갚으세요. 그 순간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62세 급식실에서 30년 일한 평범한 아내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영정 앞에서 들은 첫 마디가 부의금 계산이었어요. 사모님, 고인이 남긴 빚이 5천만 원입니다. 그때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빚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달빛 사연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혜정입니다. 올해 62살이죠. 30년 동안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했고 지금은 남편을 떠나보낸 과부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 로비는 차가웠어요. 11월 초순이라 그런지 찬바람이 문틈으로 계속 들어왔죠. 마지막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허허로웠어요. 윤기태, 제 남편이었던 그 사람의 영정 앞에서 저는 마지막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66세로 세상을 떠났죠. 화물차 운송업을 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온화한 성격의 말수도 적었고 저에게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조문객 중에 낯선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50대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 차림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조문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 사람은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지막 조문객이 나간 후 그 남자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 그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느끼는 슬픔과는 다른 종류의 불안감이었습니다. 최상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죠. 사모님, 기일을 넘길 수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어음이 있어서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음이라니, 제 남편이 어음을 썼다고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상무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남편의 서명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2천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도대체 이런 돈을 언제 어디에 썼다는 건지. 그 사람은 계속 말했어요. 연체이자까지 합하면 총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상속인인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여기는 제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자리인데 이 사람은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거예요. 30년 급식실에서 일하면서 단련된 제 성격이 나왔죠. 저는 똑똑히 말했습니다. 여긴 돈 셈판이 아니라 작별 인사 자리라고. 내일부터 서류로 오라고 말이에요. 최상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순순히 굽힐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30년간 아이들 급식 만들면서 온갖 일을 다 겪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당황하게 만들어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수법쯤은 훤히 보였죠. 그 사람은 명함을 하나 남기고 갔어요. 채권 추심업체 이름이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남편이 그런 곳과 연결된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장례식장이 조용해지자 더욱 현실감이 들었어요.
장남 성호와 딸 지수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최상무의 말을 들었죠. 성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지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정말 그런 빚을 졌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나 싶어서요. 지수는 화가 난 듯 말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저희한테라도 말했으면 뭔가 방법이 있었을 텐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이렇게 비밀이 많았나 싶어서 말이죠. 장례식장을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급식실에서 받던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힘든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연체이자까지 붙는다니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게 뻔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했어요. 제 남편은 술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왜 이런 큰 빚을 졌을까?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썼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영정사진 속 남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온화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말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걸까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호가 말했어요. 엄마, 일단 집부터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자가 계속 불면 답이 없어요. 지수도 동조했죠. 맞아요. 우리도 피해자인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해요? 그 말들을 들으니 화가 났어요.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아직 사흘도 안 됐는데 벌써 집 처분 이야기부터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가족이지 피해자 모임이 아니라고 떠들기 전에 읽어보자고 장부가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사실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 남편을 30년간 지켜본 결과 그 사람은 꼼꼼한 성격이었거든요. 집안 살림도 세세하게 챙겼고 가계부 쓰는 것도 좋아했어요. 분명히 뭔가 기록을 남겨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최상무가 남긴 명함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이 빚을 다 갚아야 하는 걸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말이죠. 한편으로는 남편에 대한 원망도 들었어요. 왜 혼자 끙끙 앓았을까? 저한테 말해줬으면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도 최상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상속인이니까 책임지셔야 해요. 그 소리에 깨어나니 이미 해가 떠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평소 같으면 남편과 함께 나눠 먹던 밥상인데 이제는 혼자였거든요. 게다가 5천만 원이라는 빚까지 떠안게 된 상황이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정확한 상황도 파악하지 못했는데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남편이 남긴 기록들을 찾아봐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곧 발견하게 될 초록색 공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바로 남편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책상이었어요. 평소에는 신문도 보고 가끔 편지도 쓰던 그 자리였죠.
책상 위는 깔끔했어요. 남편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볼펜 한 자루, 돋보기 하나, 그리고 달력이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서랍은 달랐어요. 위쪽 서랍을 열어보니 온갖 잡다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들, 약국에서 받은 처방전, 그리고 몇 개의 통장이 보였어요. 하나씩 꺼내서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잔고가 적었어요. 주거래 은행 통장에는 80만 원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화물차 유지비며 생활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나 봅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뭔가 특별한 걸 발견했습니다. 다른 종이들 사이에 끼워져 있던 초록색 공책이었어요.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오래 사용한 것 같았어요. 공책을 펼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의 친숙한 글씨체가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거든요. 정성스럽게 쓴 글자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정 볼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험 서류 서랍 맨 아래라는 메모가 있었죠. 남편이 저를 위해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공책을 넘겨보니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아주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화물 운송비로 받은 돈, 기름값, 차량 수리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모든 게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큰 금액의 지출이 적혀 있었는데 용도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1,000만 원, 2천만 원 같은 큰 돈이 나간 기록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단순히 긴급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큰 지출이 있을 때마다 그 다음 달부터는 이자라는 항목이 나타났거든요. 매달 몇십만 원씩 꾸준히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최상무가 말한 그 빚이구나 싶었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읽다 보니 남편의 고민이 느껴졌어요. 글씨체도 점점 흐려지고 있었고 중간중간에 한숨 같은 표시들이 보였거든요. 특히 이자 부분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공책 뒷부분에는 가족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성호, 지수, 그리고 저의 이름까지 말이죠. 각 이름 옆에는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호 이름 옆에는 연대보증 변제라고 적혀 있었어요. 작년 8월에 1,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성호가 예전에 창업을 했다가 실패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연대보증을 썼나 봅니다. 지수 이름 옆에는 이혼 소송비 송금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재작년 3월에 800만 원이 나가 있었습니다. 지수가 이혼할 때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걸 아버지가 도와준 거였어요. 그 외에도 시누이 병원비, 처남 사업자금 등 온갖 항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가족들을 위해 쓴 돈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이런 일들을 전혀 몰랐거든요. 공책을 다 읽고 나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남편이 혼자서 이런 큰 부담을 지고 있었다니 도대체 왜 저한테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어요. 가족들 각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고 싶었겠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특히 저는 평생 절약해서 살아온 사람이라
이런 큰 지출을 알았다면 반대했을 게 분명했거든요. 공책을 덮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말을 못했을까 하는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서운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보험 서류라는 메모가 생각났어요. 남편이 첫 페이지에 적어둔 그 말이었죠. 서랍 맨 아래를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살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어보니 정말로 보험 관련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물차 보험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두꺼운 파일이 눈에 띄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생명보험 증권이었습니다. 보험 금액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5천만 원이었거든요. 최상무가 말한 빚의 총액과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싶었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수익자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혜정이라고 또박또박 써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보험을 들어놓은 거였어요. 그것도 빚과 비슷한 금액으로 말이죠. 그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남편이 무작정 빚을 진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던 거구나 싶었거든요. 물론 살아서 갚는 게 최선이었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으로 준비해 둔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왜 혼자서 이런 부담을 지려고 했을까? 가족들과 상의했으면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보던 달력이었는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11월 달력을 보니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려진 날이 있었어요. 오늘로부터 정확히 3개월 후였습니다. 남편이 표시해둔 것 같았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중요한 날짜인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그게 상속폭이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표시해둔 거였어요. 다시 거실로 돌아와서 초록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읽지 말고 차근차근 분석해 보려고 했어요. 숫자들을 다시 계산해 보니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빌린 돈의 대부분은 가족들을 위해 쓰였던 거예요. 자신을 위해 쓴 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병원비조차 아껴가면서 가족들을 도왔던 거죠. 그런 걸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고맙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거든요. 이런 남편을 둔 제가 말이에요.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혜정아,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사랑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별로 감정 표현을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남겨둔 거예요.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초록 공책과 보험 서류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이 빚을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걸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남편이 진 빚은 단순한 빚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냥 도망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는데 꿈에서도 초록 공책이 나왔어요. 남편이 그 공책을 쓰면서 한숨을 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해서 깜짝 놀라며 깨어났어요. 아침이 되어 성호와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서 와서 아버지가 남긴 기록을 같이 보자고 말이죠. 이제 가족 회의를 제대로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성호와 지수가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제 장례식장에서 최상무를 만난 일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나 봅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아이를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성호는 38세인데도 여전히 제 눈에는 어린아이 같았거든요.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예전 창업 실패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지수는 35세로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똑 부러지는 성격이지만 요즘 들어 마음의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저는 어젯밤 발견한 초록 공책과 보험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기록이 있다고 같이 보자고 말이죠. 성호가 먼저 공책을 집어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더니 아버지의 글씨를 보고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지수도 옆에서 같이 보고 있었는데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몇 분 후 성호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집부터 정리하자고 말했어요. 이자 불면 답 없다고, 어차피 갚을 수도 없는 돈 아니냐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직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포기하려는 모습이 실망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성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했어요. 예전 연대보증 때문에 고생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지수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비두에 몰랐어요. 우리도 피해자라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따지더군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한 아버지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목소리를 조금 높여서 말했습니다. 우린 가족이지 피해자 모임 아니라고, 떠들기 전에 읽자고, 장부를 제대로 보라고 했어요. 성호와 지수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에 큰소리 안 내는 제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당황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가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부터 알아보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무작정 도망가는 것보다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성호가 마지못해 공책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아버지의 기록을 읽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 없는 듯 했는데 점점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특히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연대보증 변제 1,500만 원이라는 기록을 보고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혼 소송비 송금 800만 원이라는 항목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거든요. 그제서야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정말 제 연대보증 때문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쓴 기록이니까 틀릴 리 없다고 말해줬어요. 지수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제가 이혼할 때 변호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었나요? 아버지가 도와주신 걸 몰랐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혔어요. 공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나니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세 사람 모두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왜 이런 빚을 졌는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모두 명확해진 상황이었어요. 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엄마.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버지가 저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셨는데 집 팔자는 소리부터 했네요. 지수도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라고 말했는데 정작 피해를 본 건 아버지셨네요. 두 아이의 사과를 받으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었거든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빚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에요. 저는 보험 서류도 보여줬어요. 아버지가 5천만 원짜리 생명보험을 들어뒀다고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빚과 비슷한 금액이라는 점도 강조했어요. 성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보험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보험금 지급도 시간이 걸리고 채권자가 기다려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지수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해요? 최상무라는 사람이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제 장례식장에서 내일부터 서류로 오라고 했는데 정말 오늘 찾아올지도 모르겠더군요. 성호가 제안했어요. 일단 전문가와 상담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사람 말이에요.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다고 했거든요. 지수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우리끼리 고민해봐야 답 안 나와요. 법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어요. 그 말들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처음에는 집부터 팔자고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니까 말이에요. 역시 가족은 가족인 것 같았어요. 저는 두 아이에게 부탁했어요. 당분간은 이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자고, 특히 친척들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괜히 소문나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성호와 지수 모두 동의했어요. 그리고 각자 할 일을 나눠서 정했습니다. 성호는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기로 했고, 지수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저는 집에서 남편이 남긴 다른 자료들을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회의를 마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이제는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무작정 빚을 진 게 아니라 나름대로 준비를 해뒀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가족들과 함께 맞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초록 공책을 다시 한번 펼쳐보니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혜정아,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그 짧은 글이었죠.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런 선택을 했던 거예요. 비록 혼자서 끙끙 앓느라 저한테 말은 못했지만 결국은 가족을 위한 일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그 사랑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최상무든 누구든 함부로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는 못할 거라고 다짐했어요. 남편이 남긴 사랑만큼은 꼭 지켜내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초록 공책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읽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해 보려고 했거든요.
남편의 글씨는 정성스러웠어요. 볼펜으로 또박또박 써놓은 숫자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수입과 지출, 그리고 그 옆에 적힌 간단한 메모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화물 운송비는 매달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기름값과 차량 유지비, 보험료를 빼면 실제로 생활에 쓸 수 있는 돈은 150만 원 정도였어요. 우리 부부가 살기에는 넉넉하지 않지만 그럭저럭 버틸 만한 금액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중간중간 나타나는 큰 지출이었어요. 작년 8월에 성우 연대보증 변제로 1,500만 원이 나갔고, 재작년 3월에는 지수 이혼 소송비로 800만 원이 나갔더군요. 그 외에도 시누이 병원비 300만 원, 처남 사업자금 500만 원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각 항목 옆에는 이자율과 상환 조건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연 18%, 연 20%, 심지어 25%까지 적힌 것들도 보였어요. 지금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5% 정도인 걸 생각하면 정말 높은 이자였거든요. 남편이 이런 높은 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빌린 이유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는 화물차 운전사인 남편에게 큰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테니까 할 수 없이 사채를 이용했던 거죠.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남편의 고민이 느껴졌어요. 특히 이자 부분에는 빨간 펜으로 여러 번 줄을 그어놓은 흔적이 있었거든요. 매달 몇십만 원씩 나가는 이자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싶었어요. 한 페이지를 넘기다가 특별한 메모를 발견했어요. 혜정이는 모르게라고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체면이라는 단어도 보였고요. 아, 이 사람이 저한테 말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평생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돈 문제에 관해서는 더욱 그랬어요. 저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했고, 가장으로서의 체면도 지키고 싶어 했죠. 그래서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공책 중간쯤에는 더 자세한 기록이 나왔어요. 각 가족 구성원별로 언제, 얼마를, 왜 도와줬는지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마치 가계부를 쓰듯이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거였어요. 성우 부분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창업 실패 후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가 1,500만 원이었는데 남편이 대신 갚아준 거였거든요. 그것도 한 번에 갚은 게 아니라 몇 차례에 나눠서 변제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성우 모르게라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자신이 대신 갚아준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던 거죠. 성우 입장에서는 연대보증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됐다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지수 부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 각종 법정 비용으로 800만 원이 들었는데 이것도 남편이 몰래 지원해 준 거였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적금을 해서 변호사 비용을 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실제로는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던 거죠. 가족들 각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해결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남편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어요. 왜 저한테만큼은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부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끙끙 앓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었어요. 공책 뒷부분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시누이 병원비 300만 원, 처남 사업자금 500만 원,
조카 대학 등록금 200만 원 등등 친척들을 위해 쓴 돈도 상당했거든요. 각 항목마다 남편의 심정이 담긴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신우이 수술비 급해서 처남 사업 도와야, 조카 등록금 밀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가족과 친척들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던 남편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계산해 보니 총 빚 5천만 원 중에서 4,500만 원 정도가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 쓰인 돈이었습니다. 정작 남편 본인을 위해 쓴 돈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마저도 차량 수리비나 병원비 같은 꼭 필요한 지출이었고요. 그 대목에서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 사람, 왜 나한테 말을 못했을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의 성격을 30년간 지켜본 저로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공책을 다 읽고 나니 전체적인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남편이 진 빚은 사치나 투기를 위한 게 아니라 순전히 가족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본인은 최대한 절약하면서 가족들만 도와준 거였어요. 그런 걸 보니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고맙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면서 동시에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이런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특히 아이러니한 건 빚의 원인이 된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었어요. 성호도 지수도 자신들 때문에 아버지가 이런 빚을 졌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오늘 공책을 보고서야 알게 된 거죠. 저는 초록 공책을 덮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빚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깊어졌거든요. 단순히 도망가기에는 남편의 사랑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공책을 다시 보면서 계산해 봤어요. 남편이 빌린 돈의 원금과 지금까지 갚은 이자, 그리고 앞으로 갚아야 할 잔액까지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이미 상당한 이자를 갚아왔더군요. 지난 2년간 매달 빠뜨리지 않고 이자를 납부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월 평균 40만 원씩 총 960만 원 정도를 이자로 낸 거였어요. 만약 이 돈을 원금 상환에 썼다면 빚이 훨씬 줄어들었을 텐데 높은 이자율 때문에 원금은 거의 줄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보면서 화가 났어요. 사채업자들의 비양심적인 영업 방식이 한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거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남편이 그동안 성실하게 이자를 갚아왔다는 것은 충분한 상환 의지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게다가 5천만 원짜리 보험도 준비해뒀으니 아주 무계획적으로 빚을 진 건 아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공책을 덮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여러 가지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내일 성호가 알아본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편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혜정아,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그 짧은 글이었죠. 이제는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저와 아이들을 위해 이런 희생을 해온 남편이었는데 정작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남편의 사랑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직 7시도 안 된 시간이었는데 누가 이렇게 일찍 전화를 할까 싶어서 받아봤습니다. 최상무였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내용은 달랐어요. 사모님, 어제 약속한 대로 서류 준비됐는지 확인차 연락드린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오늘 오후에 댁으로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직 아무 준비도 못했는데 벌써 찾아온다니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3시에 오시라고, 그때까지는 서류를 정리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구나 싶었거든요. 바로 성호와 지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최상무가 오늘 오후에 온다고 어서 와서 함께 대응하자고 했어요. 성호가 먼저 도착했어요. 어젯밤 법률 상담을 알아봤다면서 몇 장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은 정보들이었는데 상속폭이나 한정승인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 자료를 보니 달력에 표시된 빨간 동그라미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3개월이라는 기간이 바로 상속폭이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었던 거죠. 남편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표시해뒀던 거예요. 지수도 곧 도착했어요. 보험회사에 문의해본 결과를 가져왔는데 생명보험금 청구에는 사망진단서와 각종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처리 기간도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3명이 둘러앉아 대책을 논의했어요. 성호는 상속 포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빚만 없어지면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수는 달랐어요. 집도 있고 보험금도 있는데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걸 생각하면 그냥 포기하기가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5천만 원이라는 큰 빚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오후 3시 정각에 최상무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동료 1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뭔가 본격적인 협상을 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거실에 마주 앉으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최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고인의 채무에 대해 상속인으로서 변제 의무가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러면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더군요. 남편이 쓴 어음들과 차용증, 그리고 이자 계산서까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원금 4,200만 원에 연체이자 800만 원을 합해서 총 5천만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상속 채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기한 내에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최상무의 표정이 약간 굳어지더군요. 아마 순순히 갚겠다고 할 줄 알았나 봅니다. 동료가 나서서 말했어요. 사모님, 빚은 빚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상속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나빠졌어요. 마치 저희를 무지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목소리를 조금 높여서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법적 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상속폭이나 한정승인 같은 제도 말이에요. 두 사람이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법률 용어가 나오니까 예상과 달랐나 봅니다. 최상무가 다시 말했어요. 그런 절차를 밟으시려면 3개월 안에 하셔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더군요. 바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시간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3개월이라는 기한을 이용해서 저희를 서두르게 만들려는 전략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30년간 급식실에서 일하면서 온갖 사람들과 부딪혀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법정 기한까지는 아직 2개월도 넘게 남았다고 말이에요. 최상무가 전술을 바꿨어요. 사모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집 전세금이 2억 정도 되죠.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면 임차권이나 보증금도 묶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동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성호가 나서서 말했어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그것도 합법적인 방법인지 의문스럽다고 했거든요. 최상무의 동료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합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저희를 협박하고 있다는 게 확실했거든요. 목소리를 단호하게 해서 말했습니다. 체면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집은 법으로 지키겠고요. 최상무와 동료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60대 과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 못했나 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오늘은 상황 파악차 만난 거고, 다음에는 저희도 전문가와 함께 오겠다고 했습니다. 일방적인 요구보다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어요. 최상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모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명심하세요. 매달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두 사람이 일어섰어요. 명함을 하나 더 두고 가면서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압박감이 가득했어요. 문을 닫고 나니 긴장이 풀렸어요. 성호와 지수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특히 가압류 얘기를 듣고는 크게 당황한 것 같았어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집까지 위험해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성호도 동의했어요. 내일 당장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자고. 이런 일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날 저녁 혼자 남은 후에도 최상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가압류라는 말이 무서웠거든요. 이 집은 저희 가족의 유일한 보금자리인데 그것까지 잃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다졌어요. 남편이 가족을 위해 진빚이니까 저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동네 속말자 아주머니가 저녁에 찾아왔어요. 아마 최상무 일행이 오는 걸 봤나 봅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낯선 사람들이 와서 말이 많다고 하더군요. 저는 대충 넘어갔어요. 남편 일 정리하는 거라고, 별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말자는 눈치가 빨랐어요. 언니 체면 챙기려다가 집 잃으면 안 된다고. 요즘 세상이 어디 그런 세상이냐고 충고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동네에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작은 동네라 금방 퍼질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속말자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체면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남편의 사랑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달력을 다시 봤어요. 빨간 동그라미까지 앞으로 70일 정도 남았더군요.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성호가 알아본 법무법인에 갔습니다. 인천 구월동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공익변호사 박미경이라는 분이 저희를 맞아주었어요. 박미경 변호사는 45세 정도로 보였는데 첫인상이 매우 차분하고 신뢰가 갔어요. 짧은 머리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눈빛이 따뜻하면서도 예리했거든요. 상담료도 일반 변호사 사무실보다 저렴했어요. 사무실에는 각종 법률 서적과 상담 사례들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서민들을 위한 법률 지원이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어요. 왠지 저희 같은 사람들을 많이 도와봤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박 변호사는 저희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었어요. 초록 공책과 보험 서류, 그리고 최상무가 가져온 채권 자료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면서 메모도 했어요.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박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모님, 다행히 선택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한정 승인이 가능해요. 3개월 내에 신청하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됩니다. 저는 한정 승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무슨 뜻인지 물어봤더니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고 그 이상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성호가 질문했어요. 그럼 집은 어떻게 되나요? 박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주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집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집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지수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박 변호사는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했어요. 한정 승인을 하더라도 채권자들과의 협상은 필요하다고, 특히 높은 이자율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어요. 남편이 가족들을 위해 쓴 돈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박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남편분이 가족 구성원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들은 구상권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가족들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성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제가 아버지한테 빚을 진 셈인가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족 간 상계를 통해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지수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혼 소송비로 아버지가 지원해준 800만 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법적으로는 돌려줘야 할 돈이지만 가족이니까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게 박 변호사의 의견이었어요. 저는 조금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가족에게 소송하자는 얘기냐고 물어봤더니 박 변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소송이 아니라 책임의 합의서입니다. 집을 지키려면 어른은 어른답게 해야죠.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남편이 어른답게 가족을 책임졌듯이 이제는 저희도 어른답게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박 변호사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어요. 먼저 한정 승인 신청을 하고 동시에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채권자와는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협상하고요. 특히 중요한 건 남편이 가족들을 위해 쓴 돈들을 정확히 계산해서 구상권으로 주장하는 거였어요. 성호의 연대보증 변제 1,500만 원, 지수의 소송비 800만 원, 기타 친척 지원금들까지 모두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질문을 했어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박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정 승인 신청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합해서 3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일반 변호사 사무실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이었거든요. 성호와 지수가 서로 눈을 맞춰보더니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생긴 일인데 엄마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거였죠. 박 변호사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한정 승인 기한까지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서류 준비와 법원 절차를 생각하면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도망 안 가겠다고 서류로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결정이라고 남편분이 가족을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을 지켜낼 가치가 있다고 격려해 주었거든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막막했던 상황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성호와 지수도 표정이 밝아졌어요. 지수가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 두셨네요. 달력에 표시된 것도 그렇고 보험금 금액도 그렇고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한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성호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부터 한정 승인 서류 준비를 시작하고 보험금 청구도 동시에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 합의서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달력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표시해둔 빨간 동그라미가 이제는 희망의 표시처럼 느껴졌거든요. 70일 안에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혼자 식사를 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희망이 보이는 하루였거든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사랑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초록 공책을 다시 펼쳐보니 남편의 꼼꼼한 기록들이 새롭게 보였어요. 이제는 이 숫자들이 단순한 빚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의 증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특히 마지막 페이지의 메시지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혜정아,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그 말이 이제는 응원처럼 들렸어요. 밤늦게 성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상담받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고 하더군요. 지수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저는 두 아이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답게 힘을 합쳐보자고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내일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겠지만 이제는 승산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박미경 변호사와의 상담 다음 날, 저는 본격적으로 서류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한정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남편의 책상 서랍을 모두 꺼내서 거실 바닥에 펼쳐놓았어요. 30년 동안 모은 각종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통장, 보험증권, 각종 계약서, 그리고 수많은 영수증들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플라스틱 봉투에 담긴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종류별로 나눠서 보관해둔 것 같았어요. 현금 영수증, 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서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남편의 생활이 고스란히 보였어요. 기름값, 차량 정비비,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업무 관련 비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큰 금액의 현금 인출 내역들이 보였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작년 8월 15일 1,500만 원 현금 인출 기록이었습니다. 초록 공책에서 봤던 성우 연대보증 변제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 옆에는 또박또박 쓴 메모가 있었어요. 성우 1, 은행 두 곳에서 나눠서. 재작년 3월 3일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었어요. 800만 원을 3번에 나눠서 인출한 내역이었습니다. 지수 이혼 소송비 날짜와 맞아떨어졌어요. 메모에는 지수 변호사비, 법원 수수료, 기타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대조해 보니 초록 공책의 모든 내역이 영수증으로 뒷받침되고 있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을 남겨뒀는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성호와 지수가 오후에 도착해서 함께 정리를 도와주었어요. 세 사람이 앉아서 영수증을 날짜 순으로 정렬하고 용도별로 분류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지수가 한 장의 영수증을 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어요. 제가 이혼하던 날 찍은 ATM 영수증이었는데 오후 2시 30분에 300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었거든요. 그 시간에 저는 법원에 있었다고 아버지가 그때 돈을 뽑아서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가져다 주셨다고 하더군요. 성호도 비슷한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자신이 연대보증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던 날 아버지가 새벽 6시에 은행에서 돈을 뽑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성호는 아버지가 돈을 마련해 줄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이런 영수증들을 보면서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어졌어요. 남편이 얼마나 세심하게 가족들을 챙겼는지 실감나게 보여주는 증거들이었거든요. 폴더를 하나 더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더 놀라운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직접 작성한 가계 수지 계산표였습니다. 매달 수입에서 각종 비용을 빼고 나면 얼마가 남는지, 그 돈으로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지까지 치밀하게 계획해 놨더군요. 계산표를 보니 남편의 고민이 느껴졌어요. 매달 나가는 이자가 40만 원 정도였는데 실제 여유 자금은 3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부족한 10만 원을 어떻게 메꿀지 고민한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그 해결책이 바로 남편 개인 지출을 줄이는 거였어요. 병원비, 용돈, 심지어 점심값까지 아껴가면서 이자를 갚았던 거죠. 한 페이지에는 병원 가는 걸 미루자, 약은 약국에서 더 싸게라는 메모도 있었어요. 저는 그 메모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이 작년부터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 빚 때문에 자신의 건강까지 뒷전으로 밀었던 거죠.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저를 도와주셨다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성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남편의 차고지에 가서 동료들을 만났어요. 박미경 변호사가 증인 확보도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남편과 가까웠던 기사 아저씨들이 몇 명 있었는데 모두 남편에 대해 좋게 말해 주었어요. 특히 김철수라는 기사가 인상적이었어요. 50대 후반의 건장한 분이었는데 남편과 10년 넘게 함께 일했다고 하더군요. 형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본인 보험료 유지하려고 핏줄보다 자기 밥을 굶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김철수는 계속 말했어요. 형님이 가족 얘기할 때 표정이 정말 좋았다고
특히 사모님과 아이들 자랑을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족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게 가장의 도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기사들도 비슷한 증언을 해주었어요. 남편이 평소 절약하면서도 가족만큼은 아끼지 않았다고, 특히 아이들 문제로 걱정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을 들으니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졌어요.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남편의 모습들을 이제야 알게 되니까 더욱 안타까웠거든요. 차고지에서 돌아와서 모든 영수증과 서류를 정리해봤어요. 남편이 가족을 위해 쓴 돈의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성호 연대보증 관련 서류만 해도 한 봉지가 가득했어요. 법원 출석 확인서, 변제 계획서, 은행 이체 확인서까지 모든 게 다 있었거든요. 지수 이혼 소송 관련 자료도 마찬가지였어요. 변호사 사무실 영수증, 법원 수수료, 납부증, 심지어 지수가 법원에 갈 때 택시비까지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의 빚은 결코 무책임하게 진 빚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모든 돈이 가족을 위해 정당한 목적으로 쓰인 거였거든요. 박미경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보고했어요. 자료가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면 협상에서 유리하다고, 남편분의 희생 정신이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거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리된 서류들을 보면서 남편의 보험 서류를 다시 꺼내봤어요. 5천만 원짜리 생명보험 증권이었는데 수익자란에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보험 가입 날짜를 보니 3년 전이었어요. 남편이 큰 빚을 지기 시작한 시점과 거의 비슷했거든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구나 싶었어요. 보험 서류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하나 더 있었어요. 혜정아, 내 사랑이 당신의 체면을 지켜주길. 그 메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제 체면을 생각해 준 거였어요. 빚을 지면서도 그 빚을 갚을 방법까지 준비해 뒀던 거죠. 성호와 지수에게 그 메모를 보여줬더니 둘 다 울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깊었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겠다고,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더군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모든 영수증과 서류들을 한 번 더 정리했어요. 남편의 30년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영수증들이 남편의 사랑을 지키는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서류 정리를 마친 다음 날 성호가 혼자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고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도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더군요. 저는 차를 끓여서 내어주면서 기다렸어요. 성호가 이렇게 망설이는 걸 보니 심각한 이야기가 있나 봅니다. 30분 정도 지나서야 성호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가 고백해야 할 게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으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가기도 했거든요. 어제 영수증들을 보면서 성호가 계속 자책하는 표정이었었어요. 성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성호가 완강히 버텼어요. 엄마, 아버지 빚의 절반은 제 연대보증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다 막으셨어요. 그 말을 하면서 성호는 울기 시작했어요. 38세 어른이 아이처럼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성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거였어요.
5년 전 성호가 친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창업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호 혼자서는 담보가 부족해서 연대보증인이 필요했대요.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말하기 어려워서 다른 방법을 찾아봤다고 해요. 하지만 은행에서는 연대보증인 없이는 대출이 안 된다고 했죠. 할 수 없이 아버지께 부탁드렸는데 아버지는 흔쾌히 연대보증을 서주셨다고 합니다. 카페 사업은 1년 반 정도 버텼어요. 처음에는 손님도 꽤 있었고 매출도 괜찮았다고 해요. 하지만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생기면서 손님이 급격히 줄었죠.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는데 성호에게는 갚을 돈이 없었거든요. 카페를 정리하면서 받은 돈으로는 원금의 절반도 갚지 못했어요. 그때 성호는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다고 해요. 연대보증 때문에 아버지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이에요. 아버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성호한테는 새 직장이나 열심히 찾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성호가 계속 말했어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은행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다고 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다고 하더군요. 1년쯤 지나서 우연히 알게 됐대요. 성호가 은행에 다른 일로 갔다가 직원한테 들었는데 연대보증 채무가 모두 변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호는 그 사실을 아버지나 저한테 말하지 못했어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모른 척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성호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을 텐데 서로 말하지 않고 지냈던 거죠. 저는 성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들이 실패해서 힘들어하는데 그 부담까지 지워주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아버지를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제 연대보증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했던 거잖아요. 저는 성호를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안하면 변제 계획표부터 가져와. 성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 희생하신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걸 평생 죄책감으로 안고 살 필요는 없어. 대신 이제부터라도 책임감 있게 살면 되는 거야.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해온 계획을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월급이 350만 원인데 매달 100만 원씩은 엄마한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으니 생활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또한 성호는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1,500만 원을 자신의 빚으로 인정하겠다고 했어요. 법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박미경 변호사한테 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성호의 진심이 느껴져서 기특했어요. 처음에는 집부터 팔자고 했던 아들이 이제는 책임감 있게 나서주니까 말이에요. 그때 지수도 집에 왔어요. 성호가 온 줄 알고 함께 와본 거였어요. 성호의 빨간 눈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성호가 지수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연대보증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이에요. 지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이혼 소송비를 아버지가 도와주신 걸 알았어요. 8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말이에요. 지수의 이야기도 비슷했어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 비용과 각종 법정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자신의 적금을 해서 충당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몰래 도와주신 거였죠. 지수는 이혼 후에 아버지가 유난히 자신을 챙겨주신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가끔 용돈도 주시고 손자 장난감도 사주시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서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울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울 때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였죠. 저는 두 아이에게 말했어요. 이제 과거는 접어두자고 대신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을 찾자고 했습니다. 성호와 지수 모두 동의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호는 매달 100만 원씩 가정에 보탤 거고 지수는 50만 원씩 도울 예정이라고 했어요. 또한 박미경 변호사 비용도 둘이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가 자신들을 위해 쓴 돈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법적으로는 구상권이라고 하지만 가족 안에서는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다짐을 듣고 마음이 뿌듯했어요.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향을 피우고 잠시 묵념한 후 각자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성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겠어요. 지수도 아버지의 사랑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사랑 잘 지켜낼게요. 아이들도 이렇게 철들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성호와 지수가 돌아간 후 저는 홀로 앉아서 생각했어요. 남편의 죽음이 가족에게는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기회이기도 했다고 말이에요. 초록 공책을 다시 펼쳐보니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혜정아,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그 말이 이제는 가족 모두의 다짐으로 바뀐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최상무와의 협상과 법정 절차였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가족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성호와 지수의 고백이 있은 다음 날, 저희는 박미경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리된 모든 서류와 영수증, 그리고 아이들의 다짐서까지 가져갔어요. 박 변호사는 저희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초록 공책, 영수증 묶음, 은행 이체 확인서, 그리고 차고지, 동료들의 증언서까지 모든 걸 검토하더군요. 1시간 정도 지난 후 박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정말 완벽한 자료네요. 남편분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기록을 남겨두셨는지 놀랍습니다. 박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남편이 가족들을 위해 쓴 돈의 용처가 모두 명확하다는 거였어요. 성호의 연대보증 변제, 지수의 이혼 소송비, 친척들의 의료비와 생계비까지 모든 게 정당한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구상권이라는 개념이었어요. 박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분이 가족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건 법적으로 구상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즉, 가족들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좀 복잡해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박 변호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소송이 아니라 책임의 합의서입니다. 집을 지키려면 어른은 어른답게 해야죠.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이런 거였어요. 남편이 진 총 빚 5천만 원 중에서 4,500만 원은 가족들을 위해 쓴 돈이에요. 법적으로는 이 돈을 가족들이 돌려줘야 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계 처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호가 질문했어요. 상계 처리가 뭔가요? 박 변호사가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빚을 지고 있을 때 그 빚을 서로 없애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호의 경우 아버지의 상속 채무 중 일부를 져야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1,5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거죠. 이 둘을 상계하면 실제로는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속 채무 일부와 아버지가 지원해준 800만 원을 상계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혼자 떠안은 빚을 가족이 나눠서 져야 하지만 동시에 가족들이 받은 도움도 계산에 넣으면 실질적인 부담은 훨씬 줄어드는 거였죠. 박 변호사가 계산기를 꺼내더니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줬어요. 총 채무 5천만 원을 상속인 3명이 나눠지면 1인당 약 1,670만 원이에요. 하지만 성호 씨는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1,500만 원이 있으니 실제로는 17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죠. 지수의 경우도 1,67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빼면 870만 원 정도였어요. 사모님은 직접 받은 지원이 없으니 1,670만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보험금 5천만 원이 있으니까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니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5천만 원이라는 큰 빚이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함께 나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였던 거예요. 성호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저희가 감당해야 할 실제 부담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말씀이시네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남편분의 돈 사용, 내역이 모두 가족을 위한 것이어서 법적으로도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최상무 같은 채권자들이 이런 계산을 인정해 줄까요? 박 변호사의 표정이 자신 있게 변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반대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강력한 근거가 있어요. 남편분의 꼼꼼한 기록과 정당한 지출 내역, 그리고 가족들의 상환 의지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거든요. 특히 남편이 2년간 성실하게 이자를 갚아온 기록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건 상환 의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증거가 되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무조건 거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어요. 한정 승인 신청과 함께 채권자들에게 현실적인 변제안을 제시할 겁니다. 보험금으로 일정액을 일시 변제하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분할해서 상환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었어요. 채권자들도 법정에서 오래 다투는 것보다는 확실한 변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높은 이자율 부분은 법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지수가 질문했어요. 이자 조정이 가능한가요? 박 변호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연 20% 이상의 고금리는 현행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특히 생계형 대출의 경우 법원에서 이자율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막한 5천만 원의 빚이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보였거든요. 박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해주었어요. 사모님, 가족들에게 소송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책임을 나누자는 거예요. 남편분이 혼자 짊어졌던 사랑의 무게를 이제는 가족이 함께 나눠지자는 의미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정말로 그런 거였어요. 남편이 혼자서 감당했던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이제는 모두가 함께 나눠지는 거였죠. 성호와 지수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두 아이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거든요. 박 변호사가 앞으로의 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일주일 내에 한정승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동시에 보험금 청구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들과는 2주 후쯤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정말로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박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편분이 남겨주신 사랑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세 사람 모두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드디어 구체적인 승산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성호가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셨네요. 이 모든 걸 계산해서 준비해 두셨다니. 지수도 동의했어요. 그냥 빚만 남긴 게 아니라 해결책까지 다 준비해 두셨어요. 저는 두 아이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 마음에 보답해야 한다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남편이 남긴 건 빚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사랑이었다고 말이에요. 그 사랑 덕분에 저희는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초록 공책을 다시 펼쳐보니 남편의 기록들이 새롭게 보였어요. 이제는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가족을 향한 사랑의 증명서였거든요. 내일부터 시작될 마지막 싸움에서 이 장부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주 후 드디어 최상무와의 본격적인 협상일이 왔습니다. 장소는 박미경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오전 10시 약속이었는데 저희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저희가 준비한 모든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정승인 신고서, 보험금 청구 접수증, 그리고 남편이 남긴 초록 공책과 영수증 묶음들이 말이에요. 박미경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협상의 핵심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었습니다. 사모님, 기억하세요. 우리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해결을 원한다는 입장입니다. 남편분의 빚은 모두 정당한 목적으로 쓰였고 상환 계획도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할 거예요. 성호와 지수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결연해 보였어요. 특히 성호는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역력했습니다. 정각 10시에 최상무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2명의 동료와 함께 왔습니다. 셋 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뭔가 전투적인 분위기였어요. 인사를 나눈 후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최상무 쪽에는 3명, 저희 쪽에는 박 변호사와 함께 4명이었어요. 분위기가 팽팽했습니다. 최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지난번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결론이 나셨나요? 채무 변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박미경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채무의 성격부터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정승인 신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상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마 저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줄은 몰랐나 봅니다. 다음으로 박 변호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증을 보여줬어요. 고인이 5천만 원 생명보험을 가입해 두었으니 변제 재원은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료를 꺼냈어요. 바로 남편의 초록 공책이었습니다. 고인의 채무 사용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5천만 원 중 4,500만 원이 가족들의 생계비, 의료비, 법률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설명했어요. 성호의 연대보증 변제 1,500만 원, 지수의 이혼 소송비 800만 원, 기타 친족 지원금 등이 모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최상무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빚은 빚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 썼든 상관없이 갚아야 할 돈이죠. 바로 그때 저는 준비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계 가능한 영수증들부터 보세요. 그러면서 저는 영수증 묶음들을 차례로 탁탁 내밀었어요. 성호 연대보증 관련 은행 이체 확인서, 지수 소송비 관련 변호사 사무실 영수증, 그리고 기타 가족 지원 내역들 말이에요. 각 영수증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용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을 남겨뒀는지 한눈에 보이는 자료들이었어요. 박 변호사가 법적 근거를 설명했어요. 민법상 구상권에 따라 고인이 가족들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상계의 대상입니다. 실질적인 채무 규모는 5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했어요. 최상무의 동료가 반박했어요. 가족 간 증여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때 성호가 나섰어요. 저는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1,500만 원을 제 빚으로 인정합니다. 여기 각서도 있습니다. 성호는 미리 준비한 각서를 내밀었어요. 아버지의 연대보증 변제액을 자신의 채무로 인정하고 매달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혼 소송비 800만 원에 대한 채무 인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법적 효력을 갖춘 서류를 준비해온 거였어요. 최상무와 동료들이 잠시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마 가족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박 변호사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보험금 지급 시 3천만 원을 일괄 변제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3년 분할 상환하겠다는 안이었어요. 또한 현재 연 20%가 넘는 과도한 연체이자는 법정이자율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어요. 최상무가 잠시 동료들과 상의를 했어요. 5분 정도 지난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제안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원금 회수가 확실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할 건가요? 박 변호사가 준비한 답변을 했어요. 보험회사와 이미 협의했는데 2주 내 지급이 확실하다고, 만약 지연될 경우 부족분은 부동산 담보로 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바로 차고지 동료들의 증언서였습니다.
남편은 2년간 단 한 번도 이자를 늦춘 적이 없습니다. 상환 의지는 충분히 입증됐죠. 김철수 기사와 다른 동료들이 작성한 증언서에는 남편의 성실한 인품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었어요. 분위기가 점점 저희 쪽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최상무도 더 이상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최상무가 마지막으로 조건을 제시했어요. 연체이자는 절반으로 삭감해주되 원금 상환 일정은 확실히 지켜달라는 거였어요. 박 변호사는 잠시 저희와 상의한 후 대답했어요. 조건을 수락하되 상계 내역은 인정해달라고, 그리고 집에는 절대 손대지 않겠다는 조항을 굵은 글씨로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최상무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가 다 말하네요. 상계 내역 인정하고 연체이자 절반 삭감해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드디어 합의점을 찾은 거였어요. 박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집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조항, 정말 굵은 글씨로 넣어주시는 거죠. 최상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사모님께서 이렇게 성의를 보이시는데 저희도 양보해야죠. 계약서 작성까지 2시간 정도 더 걸렸어요. 모든 조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서로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합의 내용은 이랬어요. 보험금 지급 시 3천만 원 일괄 변제, 나머지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36개월 분할 상환, 연체이자 50% 삭감,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 압류 금지였어요.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남편이 남긴 5천만 원의 빚이 드디어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된 거였어요. 최상무와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그가 말했어요. 사모님, 처음 뵐 때와는 완전히 다르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족의 힘이죠.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성호와 지수가 저를 껴안았어요. 엄마 정말 멋있었다고, 아버지가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남편이 남긴 사랑이 정말로 우리 집을 지켜준 거구나.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최상무와의 협상이 끝난 다음 주,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생명보험금 지급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예상보다 며칠 빨랐습니다. 박미경 변호사와 함께 보험회사에 갔어요.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는데 남편이 보험료를 한 번도 연체하지 않아서 심사가 빨리 끝났다고 하더군요. 보험금 5천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날 오후 최상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합의서에 따라 보험금에서 3천만 원을 일괄 변제하겠다고 말이에요. 최상무는 예상보다 협조적이었어요.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채권 일부 소멸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서로 신뢰가 생겼나 봐요. 송금을 마치고 확인서를 받았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5천만 원이었던 빚이 2천만 원으로 줄어든 거였거든요. 그것도 36개월 무이자 분할 상환이었어요. 박미경 변호사가 최종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월 56만 원씩 36개월만 상환하면
모든 채무가 정리됩니다. 성호 씨와 지수 씨가 약속한 지원금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성호가 매월 100만 원, 지수가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으니 월 상환액은 문제 없었어요. 오히려 남는 돈으로 생활도 더 여유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집이었어요. 합의서에 굵은 글씨로 명시된 대로 주거용 부동산은 완전히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집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날 저녁 성우와 지수를 불러서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성호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셨나 봐요. 지수도 감격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겠네요. 손자도 할머니 집에서 안심하고 놀 수 있고요. 하지만 저는 두 아이에게 단단히 말해뒀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각자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호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뒀어요. 매월 100만 원 지원은 물론이고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1,500만 원도 따로 적금을 들어서 모으겠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정말로 돌려드리고 싶다는 거였죠. 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파트타임 일을 풀타임으로 늘려서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 위축되어 있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 주말 세 사람이 함께 남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간 거였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향을 피웠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남편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사랑 덕분에 집도 지키고 가족도 하나가 되었어요. 걱정 마세요. 성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앞으로는 정말 가장 역할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수도 다짐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희생하신 만큼 저도 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겠어요. 무덤 앞에서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박미경 변호사에게 마지막 수임료를 지급했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는데 박 변호사가 공익 차원에서 많이 할인해 준 거였어요. 박 변호사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말했어요. 사모님, 정말 훌륭하게 해결하셨어요. 남편분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네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세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2개월간의 길고 험난한 여정이 드디어 마무리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찾아온 최상무, 초록 공책의 발견, 아이들과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마지막 협상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수확은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달은 거였어요. 남편의 죽음이 오히려 저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셈이었거든요. 초록 공책을 다시 펼쳐보니 남편의 글씨가 더욱 또렷하게 보였어요. 이제는 이 공책이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사랑의 역사서라는 걸 알았거든요. 마지막 페이지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혜정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제는 그 말에 대한 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의 사랑 덕분에 우리 모두 성장했어요. 다음 날부터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성호와 지수가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왔어요. 진짜 가족다운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성호는 첫 지원금 100만 원을 가져오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부터 매달 빠뜨리지 않고 드릴게요. 아버지와의 약속이니까요. 지수도 50만 원을 건네주면서 다짐했어요. 저도 더 열심히 일해서 금액을 늘려가겠어요. 두 아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 남편이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서는 할 수 없었던 가족 교육을 죽어서 해낸 거였거든요. 한 달 후 최상무에게 첫 분할 상환금을 송금했어요. 56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달 조금씩 빚이 줄어든다는 게 기분 좋았습니다. 송금 확인증을 받아서 파일에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35개월만 더 하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난다고. 그때가 되면 남편도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동네 송말자 아주머니가 놀러 왔어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다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족이 하나가 됐어요. 그게 가장 좋은 일이죠. 송말자도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역시 언니는 현명해. 체면도 지키고 집도 지키고 정말 대단해. 그 말을 듣고 난이 뿌듯했어요. 남편이 걱정했던 체면 문제도 제가 두려워했던 집 문제도 모두 해결된 거였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달력을 봤어요. 남편이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해뒀던 날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더군요. 그 기한보다 훨씬 빨리 모든 걸 해결한 거였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이 계산해둔 대로 다 되었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가족을 사랑한 사람이었네요. 이제 정말 마지막 장만 남았어요. 남편이 남긴 편지를 열어볼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지 한 달 후, 저는 문득 남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던 봉투가 생각났어요. 초록 공책을 찾을 때 함께 있었던 그 봉투 말이에요. 그동안은 너무 바빠서 열어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안정되었으니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봉투 겉면에는 혜정아, 직접 열어볼 것이라고 남편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편지 한 장 정도의 두께였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서 편지지 2장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써 있더군요. 첫 번째 장을 펼쳐보니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미안하다, 여보. 당신 지갑을 지키느라 내 이름으로만 빚을 졌어.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이 왜 저한테 말하지 못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30년 동안 당신이 한 푼 두 푼 모은 그 돈을 건드릴 수는 없었어. 급식실에서 힘들게 번 돈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쓸 수 있겠어. 그래서 내 이름으로만 모든 걸 처리했네. 아,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했구나 싶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30년간 모은 적금 통장들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성호 일은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아들이 사업 실패로 고생하는데 아버지가 모른 채 할 수는 없잖아. 연대 보증인이 된 내 책임이기도 하고 말이야. 지수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딸이 혼자서 아이 키우며 살아가야 하는데 변호사비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더라고. 당신한테 말했으면 반대했을 테니까 혼자 결정했네. 편지를 읽으면서 남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깊었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모험은 당신을 위해 든 거야.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 돈으로 빚을 정리하고 남는 돈은 당신이 편히 쓰면 돼. 아이들한테도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을 거야. 달력에 표시한 날짜 꼭 기억해. 3개월 안에 한정 승인하면 집은 안전해. 박미경 변호사 명함도 서랍에 넣어뒀으니까 꼭 연락해봐. 남편이 마지막까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새삼 놀라웠어요. 심지어 변호사까지 미리 알아봐둔 거였거든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30년 동안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당신과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아이들한테도 전해줘.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라고 말야. 내 사랑이 당신의 체면을 지켜주길.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부부 생활 동안 이렇게 긴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 말수 적던 남편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많은 말을 남겨준 거예요. 그날 저녁 성호와 지수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함께 읽어보자고 했어요. 두 아이도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특히 자신들을 위해 남편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게 되니까 더욱 감동받는 것 같았어요. 성호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끝까지 저희를 생각해 주셨네요. 저도 이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지수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가 이혼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요? 그런데도 도와주셨다니. 저는 두 아이에게 말했어요. 이제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았으니 우리도 그 마음에 보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가족다운 저녁 식사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마음 편히 먹는 밥이었어요. 성호가 준비한 변제 계획표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어요. 매달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1,500만 원도 10년에 걸쳐 적금으로 모으겠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지수도 자신의 계획서를 내밀었어요. 매달 50만 원 지원은 물론이고 파트타임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계획서를 보면서 뿌듯했어요. 아버지의 희생이 정말로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우린 빚을 상속받은 게 아니라 사람을 상속받았어. 그 말을 들은 성우와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거였어요. 남편의 빚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물려받은 거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편지를 놓고 말했어요. 여보, 편지 잘 읽었어요. 당신 마음 이제야 다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철들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이 집은 고인의 사랑으로 지킨다. 숫자는 끝났고 가족이 시작이다. 바로 그때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남편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두 번째 분할 상환금을 송금했어요. 이제 34개월만 더 하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가족이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성호는 약속대로 매달 100만 원을 빠뜨리지 않고 지원해주고 있어요. 지수도 5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속말자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언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면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족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그게 가장 큰 재산이더라고요. 속말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지. 언니는 정말 복이 많아.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만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거였거든요. 지난주에는 손자가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갔어요. 지수가 야근을 해야 해서 맡겨준 거였는데 오랜만에 집 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손자가 잠들기 전에 물어보더군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사진 속에만 있어요? 저는 손자에게 쉽게 설명해 줬어요. 할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손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할아버지 고마워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이는 어른들보다 더 순수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 관계였어요. 성호와 지수가 정말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와요. 예전보다 훨씬 끈끈해진 기분입니다. 성호는 회사에서 승진도 했어요. 더 책임감 있게 일하니까 좋은 결과가 따라온 것 같아요. 지수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경제적으로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원망이나 후회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어젯밤에는 남편 꿈을 꿨어요.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저에게 말하더군요. 잘했어, 여보. 우리 가족 지켜줘서 고마워. 꿈에서 깨어나니 창밖에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성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가족 모임 어때요? 지수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손자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될까요? 이런 연락들을 받을 때마다 행복해요. 남편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빚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었구나 싶거든요. 초록 공책은 이제 소중한 가족의 역사서가 되었어요. 가끔 펼쳐보면서 남편의 사랑을 되새기곤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손자가 다 자라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남편이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2개월 후면 정말로 모든 빚이 정리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남편의 무덤에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보, 이제 정말로 자유해요. 당신이 남긴 사랑 덕분에 우리 모두 행복해요. 그날이 빨리 오길 기다리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공감되셨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